또 제가 또 목소리가 적어서 마이크를 해야 좀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하는 건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피해자들 전부 모여서 궁금한 게 많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중구난방 그래서 되게 답답한데 제가 그 답답한 하나하나의 답변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답변해드리고 싶어도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각자 사회에서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싸움들 많이 했고 그래서 좀 통일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과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받은 거에서 좀 일사불란하게 뜻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설명을 진행 순서는 설명회를 한 30분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례 발표 하시려고 오시는 이분이 오고 계세요. 좀 이따 오실 것 같은데 한 5분 10분 안에 끝낼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뒤에 이쪽으로 앉으시죠. 들어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런 장사를 알아보니까는 뭐 40-50만 원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흔쾌히 우리 새롭게 부위원장님으로 잠시 일을 해주실 우리 했던 장지현 부위원장님께서 여기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의 인사를 박수 한번 드리고요.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들 다 같이 피해 받으시고 하셨으니까 네. 또 자리도 하시고 하면 또 재무에서 돈이 뭐 나가고 막 이렇게 될까봐 있는 장소니까 편하게들 뭐 오늘 쓰시고 뭐 보시고 편하게들 또 기회가 있으시다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가 잘 쓰면 잘 깨끗하게 잘 정리하면 또 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우리가 좀 뜻을 잘 모으자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위원장님으로 오늘까지는 해주시긴 했던 그 황인성 위원장님 오셨고요. 오늘 이후에는 우리 어려우신데 제가 이름만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우리 정희영 전 위원장님이 이후에는 하시겠는데 오늘까지 위원장님이시니까 황인성 위원장님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데 이제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추워지네요. 하여튼 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그 3월 초에 이제 3월 4일이죠. 홈플러스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기업 회생 신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채권 투자자에서 갑자기 채권 피해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그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면은 제일 먼저 우선 이 조직 구성 자체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 실장님께서 발빠르게 이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활동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 그 이후에 국회의 피해자 뭐 사례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MBK 본사에 가서 이제 뭐 요구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본사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회생법원에 가서 저희들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올린 게 이제 그 행사였는데 이 보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도 있었고 나름대로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계나 언론이나 그 여러 사회 각계에서 뭐 저희들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뭐 이랬던 것만 해도 저희들로서 보기에는 뭐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홈플러스가 뭐 그런 여론의 그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처음에는 하는 척하면서 뭐 상거래 채권으로 전환시켜줄게 뭐 이랬는데 그걸로 뭐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립서비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뭐 청문회 관계도 이제 국회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밖에서 주로 이제 그 야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시위 활동이나 기자회견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 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뭐 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모였는데 하여튼 오늘 뭐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달부터는 좀 제가 좀 활동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뵙도록 예, 그렇죠.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사님. 예. 예. 그동안 또 SOC 우리 황희성 위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오시는데 의자가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오시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예. 제가 설명 순서 이렇게 잡았고요. 오늘 설명에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도 있고 마음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감없이 그냥 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이 딱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의 그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가감없이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그 사례 발표했는데 한 10분 정도에 오신대요. 제가 설명하다가 중간에 오시면 사례 발표를 좀 한번 듣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그리고 오늘 이거 하는데 제 변호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사실 피해자 가족이세요. 가족인데 보기는 젊어 보이셔도 상당한 경륜이 있고 큰 사건을 많이 다루신 분이라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쪽에서 한 10년 정도 로펌 생활을 한 변호사고요. 네, 저희 시아버지가 피해자셔가지고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 실장님이 더 경력도 많으시고 그리고 법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이쪽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얼마 알겠습니까? 제가 사님보다 하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 있으면 중간에 막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정리했다가 한꺼번에 질의응답 시간에 하자고요. 그렇죠? 제가 막 하다가 하면 집중도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예. 제가 웬만해서는 제 경력 같은 거 안 쓰는데 창피해서 안 밝히는데 제 과거 살아왔던 경력 중에 대표적인 경력만 여기 기재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00년부터 계속 민생운동, 뭐 어려운 사체 피해자들, 뭐 파산 이런 사람들 도와준 적이 있고 임대아파트 주거권, 뭐 유타운 재개발, 원주민 퇴출 문제라든가 의정부 dom전철, 뭐 이렇게 아이들 학교 안전급식 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던 이유는 제가 용감하게 한 거는 그냥 쑥스럽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 제가.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밑바닥에서 있는 어려운 사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신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하신 프로지만 넣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디스커버리하고 전국의 사모펀드가 한 10개가 크게 터졌죠. 6조 8천억이요. 그 당시에 피해자 전체 대책위를 모아서 함께 싸워서 이긴 경험 100% 돌려받은 펀드도 있고 한 80% 남겨보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이런 투쟁 경험은 가장 많지 않겠나 감히 자부하면서
저를 좀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좀 그런 말에서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내용 중에서 잠깐 사모펀드 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유동화 전단체 ABS TV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아무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단체가 조직해서 여론을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요. 대한민국 아마 금융사고 발생한 이래로 처음일 겁니다, 아마. 예. 저 기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다 놀래요. 어떻게 회생한 지 3월 4일에 회생 들어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 대책위가 구성돼가지고 이 싸움을 벌일 수 있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사실은 거기에 저하고 저기 김학서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저는 굳이 자부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싸웠다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제가 결정할 때 여러분이 함께 잘 하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는 오늘 이후에 저는 결판 날 거라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들어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헤리티지도 되게 복잡한 편지였어요. 예. 첫 번째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상품의 구조, 민감한 조사 흐름 이런 것들, 전쟁 조정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다 은행 PB, 은행이 나쁜 놈이야, 서류도 안 줬어, 사인도 안 했어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사실 그 모든 게 전쟁 조정에 관련된 불안전 판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리고요. 희생 절차와 희생 법안의 변제 계획이 지금 홈플러스가 하겠다고 하는 이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불안전 판매와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보도를 내보내서 4월 10일까지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는 중앙지검으로 달려가겠다, 구속을 하겠다라고 한 거 아시죠? 신영증권, 현대차증권 증권사는 MBK를 안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 판매한 거 825만 걸었는데 그러다면 우리는 아니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MBK를 걸어야 된다. 그런데 신영증권은 그러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논리를 만들어서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원금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 전단체는 SY 플러스 제1차와 SY 제2차가 함께 4,019억이고요. 그렇죠? 신용증권을 통해서 발매된 건 이 정도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 지금 다 안 모이는 거는 만기가 아직 안 돌아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당신들이 이 채권에 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제가 현수막에다 제 번호를 대한민국 사람한테 다 오픈시켜 버렸는데요. 전화들이 계속 오십니다. 예. 증권사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언론 보면 제 전화번호 보고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그냥 오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오셔서 한번 오셨나요, 여기? 교수님? 네, 오실 것 같은데. 이 정도라는 건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죠? 상품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요. 상품 구조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카드 채권 참가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저께도 전체 방에 뭐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회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변호사들이하고 다 똑똑하고 다 안다고 믿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 저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변호사라도 이 채권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답답했는데요. 이것만 설명드려볼게요. 뒤에 있는데 국회에서 했던 거니까 카드사와 이것까지는 역팩토리 개발해가지고 역팩토리 개발해서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서 받아내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카드사가 대신 납부업체에 돈을 줬는데 이 돈은 누구한테 준 거죠?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렇죠? 중간한 거지. 여기까지는 보통 일반적인 카드 결제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카드사가 위험을 해지하려고 우리한테 넘긴 돈을 갖다가 돈 신고를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채권자예요, 회생법원에 가면. 그리고 우리는 채권자 목록에 등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로펌들이 몰라서 그런데 카드 참가 채권 계약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상품 터졌을 때 어떤 B2B 대출할 때 쓰던 방식인데요. 참가 채권 계약은 여러분이 채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소유권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심권, 그 다음에 명의 이전하는 거 있죠. 양도권 이런 과정들에 여러분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참가 채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드사가 SI 플러스하고 계약 맺을 때 모든 권리는 나한테가 있는데 너는 단지 내가 주면 원금하고 이자만 받아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반복권을 실행한다든가 돌려달라고 뭐 강제 집행한다든가 이런 소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만약에 회생법원에 가면 원래는 얘가 채권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 등록을 아예 못합니다. 이게 참가채권 계약의 함정이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사모펀드 아시죠? 사모펀드처럼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미국의 자산운용사에게 돈을 넘겨서 미국 자산운용사가 거기서 대출을 막 P2P 하다가 문제 터지면 우리가 미국까지 넘어가서 돈 나가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펀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디스커버리 펀드를 5년을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디스커버리 펀드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가서 비행기 타고 맨날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리하는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미국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추심하고 돈 내라고 집행사업을 하려면 참가 채권이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나라는 채권자가 다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채무자도 여기 다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맺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예비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분은 SI 플러스를 파산을 우리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채권자가 돼서 회생법원에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천만에 아니옵시다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일반 전단체나 CP보다도 더 열악하다는 게 제가 국회에서 얘기할 때 채권자 등록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담보권도 없고. 이런 참가채권 계약을 모르니까 여러 얘기가 막 나오시는데 참가채권 계약서 제가 갖고 왔는데 맨날 며칠 다시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아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을 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얘네들이 추심할 때 추심에 대한 비용까지도 다 부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 가지 비용까지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홈플러스가 제가 상거래 채무로 뭐 인정해주고 전액변제라고 얘기할 때 제가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채권 등록은 얘가 할 건데 상거래 채무는 어차피 얘가 받아서 줄 건데 몇 프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채권자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바로 달라는 거잖아요. 저 판매업체한테 주듯이. 그죠? 근데 나름 판매업체 주듯이 상거래 채무를 해놓고 변제계획서에 회생법원에 가서 주겠다? 그럼 얘가 등록할 건데요. 채권자 어차피 등록할 건데요. 중요한 건 몇 프로 받느냐가 중요한데 몇 프로 받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15% 정도 받으면 정말 최대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쭉 설명했더니 이제 언론에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이 카드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지금 사실은. 홈플러스만 찾아봐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들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쟁 조정을 가면요. 여러분들 분쟁 조정을 막 불안전 판매를 이야기하시는데 뭐 내가 모르게 사인도 했어. 도장 지가 멋대로 찍고 뭐 다 여기 찍으세요. 사인하고 막 왔어. 난 뭔지도 몰라. 설명도 못했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모든 얘기들은 다 불안전 판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심하면 부당권유 얘기가 있어요. 부당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설명 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 불안전 판매를 계속 이해하고 계시더라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금감원에 가서 분쟁 지정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나오기까지 이 비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금감원이 불안전 판매 배상 비율을 이렇게 20%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기본 배상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를 관통하는 회사가 잘못한 그 비율을 공통적으로 20에서 40%까지 부당권유가 포함되면 세 가지가 해당되면 어떤 사람은 적합성만 해당되고요. 원칙 위반만, 어떤 분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만 해당되고 어떤 분은 부당권유만 해당되는 분이 있고요. 두 개를 포함하신 분이 있고 세 개 포함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마다의 이거 해당 여부에 따라서 금감원이 조사해서 비율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나오면 두 번째로 회사가 전체적으로 영업 창구에서 공통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지 따져서 공통 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통상 앞에서
나온 걸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20% 정도 보는데 이것도 다 해당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안 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산 요소와 차감 요소가 있어요. 네. 가산 요소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그 계약 후에 모니터링 하는 거 있죠. 잘 알고 하셨나요? 전화 오는 거 해피쿨이라고 그러죠. 그거 제대로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줘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역법인도 하나 계시는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그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줘라. 5%. 네, 법인은 더 줘라. 그리고 예전에 DLF 같은 경우는 주부의 경우에는 5%더 줘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 가산 요소로 해서 기본 요소에다가 플러스 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감 요소는 뭐냐면 법인이거나 내 규모가 뭐 5억, 10억씩 가입했다거나 아니면 투자 경험이 이걸 처음 가입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가입했던 분들, 그러면 차감 요소 마이너스 과거 수익 경험이 있어 마이너스, 영리법인 마이너스, 전문 투자자는 마이너스 하다 보면 나중에 50%가 아니라 40%도 되고요. 미니멈이 40%도 되고요. 그 작년에 홍콩 ELS 같은 경우는 평균 30%를 못 넘었다 하더라고요. 다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건 은행의 경우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 금감원의 마인드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은행 가는 사람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로 판단합니다. 증권사는 IB잖아요.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80%, 미니멈은 40%까지. 전문 투자자나 법인은 30%까지밖에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80%냐면 나머지 20%를 내지 그 손실비율은 여러분이 투자자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불안전 판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펀드 사례를 볼게요. 동양 CPO음 사건은 4만 명이 넘었죠. 배상 비율 22.9%였고요. 라인 펀드가 1조 6천억이었는데 그 중에 무역금융 펀드가 1611억인데 2020년 7월 1일인가요? 그날 100% 돌려달라고 금감원에서 반환 배상 비율을 한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홍콩 ELS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30% 미만 돌려받았습니다. 네. 투자하신 분이죠. 독일 헤리티지 펀드가 좀 있으면 오실 건데 여기도 이제 2022년 이제 100% 돌려받으라고 해서 그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옵티머스 펀드 아시죠? 옵티머스 이거 완전히 사기였거든요. 완전히 사기여서 이것도 100% 반환하더라고 4,800억을 반환했고요. 오늘 옵티머스 펀드 대표님 오시라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제발 다음에 올 수 있게 하겠다는데 이분 같이 저와 싸웠거든요. 헤리티지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저는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봤는데 10개 펀드 1,584억 원을 갖다가 저희가 막 싸울 때 불안전 판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냥 100%다 줘버렸습니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미안합니다. 정일문 사장이 언론 내에서 90도 인사하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라도 자기가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기준으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100% 돌려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감원 제재심에다가 탄원 넣어갖고 제재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탄원하냐. 그 피해자들이 계좌 다 바꿔버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상당히 저희한테 고마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 라임 CI, 테티스, 이탈리아 스퀘어, 피델리스, 우리은행, 라임, 대신증권 라임, 이탈리아 스퀘어 펀드 이런 것들은 다 사기적 부정거래를 해서 다시 받은 거는 40에서 80%입니다.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디스커버리는 6년째 싸우고 있는데요. 한 평균 한 60에서 70% 정도.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싸워서 70% 이상 받았는데요. 열심히 싸워서 그래도 그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좀 있어요. 80%까지도 왔고 원금 기준으로 86%까지 받으십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네. 이건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에 다 눈물이고요, 피가 빗들어진 겁니다. 같이 거리에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정말. 네. 기자회견 할 때마다 앉아서 펑펑 울고 막 그래갖고요. 기자들 불납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네. 잠깐만요. 이모님 분이 아직 안 오셨나요?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헤리티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스퀘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함께 저하고도 열심히 싸우고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하셨죠.
대표님이 오시게 했는데 일이 있어 못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임원지 후보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100% 받는다,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주식펀드를 설명드리면 4,835억입니다. 네. 1,849계좌고요. 2019년에 그 판매 중단됐는데 독일에 있는 막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막사라든가 수도원, 헤리티지라고 그러죠. 고성 이런 문화재를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숙소도 만들어서 이거를 하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래서 이걸 기초자산 DLS라고 아시죠?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건데 DLS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팔았어요. 이제 이 아래 여기는 조세피란처가 없었죠? 조세피처? 네, 조세피처 없었는데 대부분 펀드는 조세피처에 돈 세탁을 한 건데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좀 사기가 있어가지고 안에서 돈 먹을 수 있다 생각했는지 그냥 팔았던 겁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 싸움을 하셨던 우리 임원여 고문님이 잠깐 사례 발표를 좀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사고 터진 게 2019년이고 최종 보상받은 게 2023년입니다. 그래서 4년 정도 걸렸는데 뭐 다른 펀드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딱히 많이 걸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행착오에 많이 겪었어요. 우선 그 펀드 집행부 구성하는데 뭐 한 1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뭐 저 민원이 제일 기본이거든요. 금융감독원에 민원부터 내야 되는데 뭐 피해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민원이 뭐 처음에 몇십 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독려하고 독려했는데도 결국은 뭐 한 150건 정도. 이 민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감독원이 해마다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 건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민원处理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어떤 판매사는 피해자 꼬드겨 가지고 이거 민원 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낸 분도 있고 하여간 그 10%가 안 됐습니다. 민원 숫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개별적으로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 번 당하는 일이지만 금융사는 이게 134입니다. 뭐 소송 다 대비하고 있어요. 판매 이전부터. 그래서 뭐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노펌도 하나로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저는 실감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소송 낸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 때문에 결국 피해 보상도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그 감독원 권고대로 100% 받지도 못했어요. 법원이 우선이니까. 5분 정도가 개별 소송 냈는데 오전 5패입니다. 1심은 오전 5패인데 2심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정해가지고 뭐 80%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로 단결해야 되고 또 힘이 부족합니다. 한 개 단체가 피해자들이 암만 모여봐야 실제 뭐 행동할 수 있는 분은 뭐 10% 미만일 테고 뭐 100%가 모인다 하더라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공대위 지금 이해관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라고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이 상품적인 도움 이외에도 다들 이제 처음 당하는 일이라 뭐 우왕좌왕했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알선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금융정의연대하고 이제 연합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빨리 해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질의응답이 있다 같이 할까요? 아니면 혹시 뭐 궁금한 한 조금만 얘기 듣고 예. 할게요. 지금 있으시면 하세요. 지금 증권사가 이제 저희들이 그 신용정보 밑에 거기에 대부분 다 가입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이 대부분 다인데 예. 그 사람을 저는 이제 그 건강원에 민원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 연락 안 되는 분들이 거의 한 90%가 연락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오는 분도 몇 명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야 되는 연락처라든지.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 또는 뭐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더 하시면 예,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렸는데 먼 길마다 그냥 단순히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것만으로도 힘이 나시죠?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 이거 나오는 날 정말 얼싸갖고 막 좋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년 4년 싸웠죠 우리가. 그렇죠? 예.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도 막 분열 조직이 나중에 분열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 위원장님과 임원효 의원님이 다 끌어안고서 가시면서 대본 연습하면서 가셨던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기고 나니까는 또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분열되지 말고 하나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예. 그런데 지난번에 홈플러스가 3월 21일 날 희생법에 따라서 희생의 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하고 희생기행이 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월 26일인가 25일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금 보장한다는 건 거짓말 같다. 거짓말 같다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려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역대 금감원장 중에 저렇게 강한 멘트로 얘기하신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금감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저희 피해자 도와주려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금감원장은 누구보다 금융상품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MBK가 사모펀드인데 집합투자기구라서 거의 특별히 오나갖고 MBK 김병준 GP라고 업무 집행사원인데 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요. 그 자본시장법 손실보상에 걸리면 자기 날아가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MBK가 홈플러 얘기했던 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 MBK 사제 출연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압박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MBK를 압박하려고 이복현이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익채권 채무재정법에는 공익채권이 희생채권이라고 있는데 법에는 상거래 채권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네. 상거래 채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공익채권은 그냥 근로자 임금, 국세, 지방세 이런 거고요. 이건 무조건 갚아야 되는 돈들이고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다 희생채권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첫 번째는 담보권이 있는 그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에 그렇죠. PCBO 같은 거, 보증범도 이거 다 담보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생 절차에 이게 그 회생 채권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회생법원이 왜 상거래 채권이라는 용어가 나왔을까 보니까 회생법원이 보도전에 보니까는 상거래 채무는 정상 변제해라, 납품업체 돈 주라는 얘기거든요. 장사해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빚도 갚고. 그래서 이 용어를 썼었고요. 나머지 금융채무는 희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결정문을 인용을 했죠.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 보니까 서울희생법원 보도자료에는 이 세 가지는 돈을 줘라. 그냥 금융채권이고 뭐 상관없이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대금, 홈플런 창립기념 세이벤선 해락대로 근로자임금 정상적으로 지급해라. 여기까지는 포괄하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 채무니까 우리 돈 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홈플러스가 그래 너희들 상거래 채무 인정해 줄게. 근데 뭐라 그랬죠? 회생법원 내에서 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회생계획 내에서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납품업체처럼 우리는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그냥 회생계획 내 회생 변제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21일날 홈플러스 보도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회생법 236조의 제4항에 따라서 각 조로 분류하겠다. 그룹별로 분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순위가 희생담보권자들입니다. 그렇죠? 물건을 담보권을 갖고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권리 질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는 분들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변제받는 1순위입니다. 우선 이분들이 받고 난 다음에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가진 희생권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채권들이 있잖아요. 선순위 채권 같은 것들이 그렇죠. 우리는 후순위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요, 아예 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식이나 출자 지분권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들어가는 줄 알았죠 아까? 카드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카드사가 여기 어딘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 채권자로. 우리는 카드사가 채권 등록해서
받아 돌려받는 방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제 기한은 최대 10년까지, 그리고 희생계약원에 의결을 하려면 각 그 조별 변제 계약을 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조별 사람들이 의결권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그 변제 비율에 따라서 변제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홈플러스가 회생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유동화 채권 피해자 100% 변제 계획 세우고 다른 채권들은 한 90% 세워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안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변제 비율을 예를 들어 100% 세우고 다른 데는 70% 세워서 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그러면 이거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홈플러스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네. 그 다음에 희생계획 인가할 때는 이 관계인 지표라는 게 이 각 조별로 채권자 등록되어 있는 채권자 지표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결 안 되면 결국 파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의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보고서 계속 기업 가치가 높아야만 희생이 가능한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동의 안 해주면 그냥 파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돈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계획을 100%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100%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한 5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회가 더 어려졌어. 파산했다. 그럼 그때 가서 나머지 받은 거 못 받은 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중간에 하다가 더 어려워지니까 회생법원에다가 100% 변제 계획 세웠는데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 70%만, 한 50%만 변제할게요라고 하면 승인 받아버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50% 그냥 앉아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홈플러스가 변제 계획을 100%로 해서 가결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금감원에서 불안전 판매로 분쟁점을 아예 열 수가 없어요. 변제 계획 100% 세웠는데 무슨 불안전 판매고 무슨 분쟁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금감원 안 할 거란 얘기죠. 중간에 몇 년 후에 변제 계획 50% 넣었다? 5년 지났는데 금감원이 분쟁점을 열었을 것 같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산하면 그때 가서 혹시 모를까. 불안전 판매는 그래서 이게 100% 되면 불안전 판매도 우리는 갈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예. 변제 계획 기간에 파산하거나 이럴 경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변제 계획이 100% 미만으로 제출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변제 계획이 한 70%로 됐다. 변제 계획이. 그럼 그것도 10년 장기 부여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근데 나머지 30%는 손실률이에요. 그렇죠? 그 손실률 갖고서 그러면 금감원에 가서 이제 분쟁점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금감원 맘이에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금감원도 아무리 피해가 많아도 단체 민원을 봤을 때 정말로 이 문제가 이 홈플러스의 문제인지 판매 과정에서의 단체 민원도 집단 민원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들은 달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여기 앞에 네, 이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임원님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문제가 터지면 사모펀드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러죠. 증권사요. 지금 걔네들이 조사하는 건 우리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재심의 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회사 내부에 내부 통제 부실이 있었는지,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리스크 검토를 하고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먼저 금감원에서 열고요.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가 또 열려요.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2, 3년 걸립니다. 이게 걸리면서 중간에 문제조정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는 경우도 있어요. 디스커버리 펀드, IBK 투자증권은 지금도 분쟁조정위원회 아예 열지도 않고 지금 5년을 넘도록 묶어두고 있어요. 그냥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분쟁조정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이 지금 민원 다 넣으셨죠? 민원 넣은 거 애들이 갖고만 있습니다. 일단 그래놓고 언제 하느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결과가 어느 정도 양정이 되어서 금감원이 판단해서 조회될 때가 됐다. 제재심의 여론이 좀 됐다라고 했을 때쯤 금감원이 별도의 분쟁조정국에서
금융투자국 그 담당이 있어요. 걔들이 나가서 피해자 안 치고 피비 안 치고 금감원에 와서 변호사들 회계사가 앉혀가지고 삼자 대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팔 때 이거 다 이분한테 얘기했어? 민원설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그거 어떻게 설명했냐고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PB가 다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피해자들은 또 이렇게 들었다 얘기하고 그래서 삼자대면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별도의 조사를 해요. 문제조정위원회에서 그 조사하고 피해자가 워낙 많으니까 원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문제조정 유치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너무 많으니까 금감원이 변칙적으로 대표 사례를 몇 사람 뽑습니다. 전체를 관통할 만한 사람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한 두세 사람 뽑아서 그 사람 기준으로 해서 대표 사례를 놓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분쟁 조정을 열어요. 위원회들이 앉아서.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들은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언론사도 못 들어가고 금융사들은 다 들어가서 보는데도 우리는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금융위원들이 심지어는 다 저쪽 편들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실제로요. 자, 그래서 엄청 싸웠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이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의해서 대표 사례 기준으로 증거사의 그 배상 비율 산정 기준표란 테이블을 그거를 던져주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요 표 갖고 너 나머지 피해자도 합의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그걸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지들이 막 결정합니다. 이미 결정하는데 그건 잘 변경이 잘 안 돼요. 그래놓고 이제 전화합니다. 어머니 여기 했는데 오시죠. 그래가지고 한번 합의하자고 꼬셔갖고 가면 어머니 몇 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 안 줄 것 같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신 분들은 5%도 더 받았더라고요. 계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사모펀드 투쟁할 때는 열심히 싸우셔라. 얘들이 다 체크한다. 나오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버티다 하면 나중엔 5%도 10%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은행이 특히 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분쟁조정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쟁조정 결과는 사실 민법상 재판 전 화해 조정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해협 사적화해라고 하죠. 사적화해를 하게 되면 이 분쟁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송도 못 걸어요. 그냥 재판 전에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재판 종결되는 겁니다. 화해 절차가. 그래서 끝나는데 대부분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원금을 기준으로 보면 한 디스커버리는 한 80% 정도 받았고 보통 40에서 60, 80 다 다른데 헤리티지 같은 경우 100% 같은 게 정말 기적같이 완전한 사기다라고 판정을 해줬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공력을 들이고요. 우리가 막 사진 증명도 해서 보내준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낸 것도 있었고요. 언론사에서 나온 거 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금감원이 별도의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데 또 몇 달을 걸렸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금융분쟁조정국의 김세현 분쟁조정위원장이 자기 결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해줘야 되겠다 해서 민병대 의원실에 몇 번 불려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거를 결정해서 준 겁니다. 사실은. 그 싸움 과정들을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 여러분들이 가신다 그러면 그냥 한 앞으로 3년 뭐 열심히 싸우면 1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되는데 그마저도 이 유동화 전단체의 사기성을 볼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 판매를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 정말로 집단 민원을 올릴 것인지 시간 제재 끌 것인지는 금감한 마음입니다. 이거복현 이미 끝나고 시작하겠죠. 아무리 하더라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두셔야 된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저는 금감원에 이거 민원 넣자마자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예, 연락은 누가 오죠? 아니 그 국장의 연락이 와서 하루 만에 벌써 그 증권사하고 얘기하고 뭐 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기간이 여기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하루 만에 이게 절차가 이렇게 되던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그건 있는 뭐냐면 건가요? 접수됐으니까 뭐 이렇게 됐다 해서 안내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국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네. 보충자료 설명, 네. 보충자료 서류 네. 그런 건 다 알고 있죠. 네. 보충자료 서류 그리고 그 사람하고 녹취한 거 네. 저희가 보강 서류가 더 필요하다. 네. 이쪽을 압박하려면 네. 그리고 이쪽 임원회의한테 벌써 열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가 다시 금감원을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설명하신 거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뭉텅구리 3년, 5년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넣어서 금요일날 왔어요. 네. 근데 다음 주 월요일날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임원회에 네. 벌써 그 소지가 들어가서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아니요. 부정적인 걸로만 제가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네. 보편적인 금융감독원 지금까지 해왔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근데 봅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면 먼저 문제인지가 열어줘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머지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 부대위원장이라고 분명히 신분을 밝히고 네, 네, 네. 그래서 제 금액하고 제 사례하고 분명히 주고 하나증권 임원위원회하고 그걸 넘겼어요. 네.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들어와라 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한 사례를 그러니까 이게 법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회장님 너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신하고 얘기하는데요. 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이 지금 조사도 안 끝났는데 그거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사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저한테 카톡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여줘. 네. 이따 끝나고 보여줘. 제가 아니, 분명히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예, 예. 왜냐면 저 자기 이 금감위원회에서 네, 보여드릴게요. 이건이에요, 이건. 아니 저 홈플러스 거 있잖아요. 홈플러스. 민호가 전단체. 민호가 전단체. 예. 다른 분도 받으신 분이 있나요? 저렇게? 아, 예. 저 금융감독 민호 안에 와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자기 국장이 개인 메일로 저한테 개인 메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네. 딴지를 거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그게 아니라 왜냐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다 속이 끓는 마음인데 네. 무조건 이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모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정확히 사례도 말씀드리면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네. 피해자들이 다 알고 위원장님, 계셔야 되는 제가- 상황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2월 25일. 잠깐만요, 우리 아니에요. 저는 그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고문받게 된 이유가 이제 금융사 대표 진행 경력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맡았는데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감독원이 조정을 먼저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우선 그 피해자하고 그 판매 법인하고 둘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원래 자율조정이라는 게 저만 있습니다. 특별히요. 분쟁 저가 조정. 분명히 물어봤어요. 여기에 네. 증권에 오 있는 네. 사람들 금감원에 민원 얼마나 들어왔냐. 많이 들어와 있다. 물론 사례가 각각 틀리긴 하고 금감원에 민원 들어오면 사람들이 보통 채권 자체의 문제를 많이 삼았다. 그게 이제 꼭 한 80% 된 민원의 제가- 내용이 있지만 네. 나는 거기 플러스 이제 다른 것도 제가 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어쨌든 뭐 임시지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가 저희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 비대위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저만 그렇게 만약에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이 밑에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대우를 제가 하는 게 양심적으로 아니고 자율조정을 제가 만약에 하는 것입니다. 자율조정을 그러니까. 받는다면 이분들한테 공표를 하죠. 난 이렇게 먼저 받았으니까 네. 당신들도 이렇게 부위원장님, 먼저 제가 받으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자율조정이 안 됩니다. 고문님, 그래서 잠깐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아니, 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 잠깐만요. 제가 안 됩니다. 이- 된답니다. 이렇게 금융 분쟁 조정 규칙이 시행 규칙이나 금수법에 뭐가 있냐면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게 되면요. 처음에 일단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떤 사례의 경우는 너희끼리 한번 분쟁 조정 개최하기 전에 전 단계에 한번 너희끼리 한번 합의해봐라고 하는 절차 하나 있고요 법에. 그다음에 금융 분쟁 조정 시행 규칙 11조의 2를 보시면 금감원 규칙인데요. 거기는 그럴 경우 안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그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연다, 단체 집단 분쟁 조정을 연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적 화해 전 단계에 그 분쟁 조정 열기 전 단계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를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보냈더라도 나중에 결국 분쟁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저희 예. 같은 상황은 누구한테 이따가 왔냐면 부회장님, 이따가 일반 조사역이 아니라 국장한테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기 이름을 밝히고 네. 그만큼 이게 지금 위대한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는 네. 거예요. 이따가 지금 다시 얘기하시죠. 3년 5년 걸린다 그러면 네. 여기서 누가 사기가 나가고 이걸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제가 안 돼요 이거는.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이게 회생으로 죄송한데 좀 급해서 그러는데 6월 3일까지 만약에 넘어간다면 저희는 제가 카톡에도 썼듯이 제가 그냥 제 아이디 말씀드릴게요. 단호한 프로도라고 있는데 그게 제 아이디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6월 3일까지 넘어가면 저희는 이런 꼴이 나요. 그 전에 어떤 방법을 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실장님 예, 죄송한데 예, 예. 지나간 얘기 또 앞으로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는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쟁 조정이 가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율조정을 원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어떤 증권사가 자기에게 손해액이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떤 놈의 증권사가 100% 돌려드릴게요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잠깐만요. 말씀이 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녹취도 되어져 있어요. 관계되어져 있는 증권사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관계되어져 있는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뭐냐면 실장님이 저희 일 도와주시고 또 저희 일을 이렇게 공짜로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희가 일이 만약에 다 해결되고 난 다음 저희가 어떤 사례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실장님이나 이분이 어떤 저희한테 진짜 자유 봉사로 이렇게 열심히 엠포까지 갖고 오셔서 저는 물론 자리를 제공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미안해서 사실 제공했어요. 이 자리를 두 분한테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모두가 피해자들 모두가 약간 이 와중에도 되게 컨퓨즈한 게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과연 두 분이 어떤 목적으로 또 무슨 이유로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없이 어떠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100% 봉사만 한다? 이건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 일이 잘 해결된다면 저희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모아서 아니 안 돌려드릴 분은 없어요. 야 1%리 뭐 0.몇 %씩 내서 야 두 분한테 드리자 이러면 싫다고 할 사람들 내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사실 좀 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이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하는 목적 또 거기서 얻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들도 진짜 100% 받게 됐었을 때 몇 프로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떤 합의책이나 이런 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실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안 봐요. 저는 실장님을 위해서 5시까지 하라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질의응답에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니 그거를 내가 예. 좀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PHG 대표님도 저한테 돈 주신 거 있나요? 한 번이라도? 저희 100% 받았는데 상호평등공대위에 돈 준 사람 하나도 없고 심지어 공동으로 높음 선임했는데 높음이 한일 없다고 그것마저 깎아서 줬어요. 아니, 그건 아닐 텐데요. 그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못 받을 것 같으면 말씀드릴게요. 이 아니, 자리에 그게 토요일에 아니라 모르는데 와가지고 부회장 그게 아니라 여기 대책이 100% 받고 제가 저기 따로 돈을 받은 게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얘기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없고요. 디스커버리도요. 지금까지 5년 싸우는데요. 한 3년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 피켓 싸는 건 다 주셨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전 10만 원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네, 그거를 거기 저희한테 그 아는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게 된 거고 여기는 우리 아는 선배님이 피해 당하셔서 처음에 전화 오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는 사모펀드 사진 보고서 기자 통해서 연락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제 싫다. 난 힘들다. 이 수레에 빠지기 싫다. 안 하겠다 정말 그랬어요. 다른 거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근데 선배님이 전화 오시더라고요. 야 피해자다. 근데 도와줘라. 순수하게 그럼 네. 저희를 도와드리는 네. 거예요. 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면 저희 네,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분한테 만약에 다 이기고 너무 만약에 감사해하고 다 잠깐 다 도와드려야 돼요. 다 이기고 여러분이 돈을 주셔도 제가 받으면 전 변호사분에 걸립니다. 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안 받습니다. 주셔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네. 저희를 도와드리면 예. 진짜 이 자리에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저희. 제가 단한 분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10원 주지 마십시오. 이겨도 미쳤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해요. 안 받겠다니까요. 목소리 이제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어려운 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나 뭐 이렇게 민생단체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맨 땅에 해직하고 그런데 그런 단체에 혹시 조금씩 후원 좀 해주셔라. 줄게. 그건 제가 부탁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저 개인이 돈 받고 일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드려도 돼. 네. 받으면 드려도 돼. 진짜. 안 받습니다. 저는 진짜 분명 말씀드리잖아요. 받았는데 네. 이렇게 있으시는데 안 주는 것도 돈 얘기 그만하시고 빨리 이제 넘어가자고요. 시간이. 이제 그렇죠? 5시까지 진행. 하나에서 40까지 하라고 이렇게 나중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금감원 분쟁 조정은 저희는
안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변제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저는 이번 4월, 5월 전에 결판 못 내면 이거는 1년, 2년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보고 있고요. 그 같이 싸웠던 김주기 대표나 이쪽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달, 다음 달에 쪽을 못 내면 이 싸움은 1년, 2년 가는 싸움이다, 결국은. 저는 불안전 판매 싸움 가면 잘 싸움 안 합니다. 왜? 뻔한 싸움이거든요. 그 금감원이 알아서 해줄 건데 제가 여기 나가서 싸워봐야 이제는 금감원이 워낙 저희한테 다 기었거든요. 금감원 국장들이 저희한테 너무 많이 기어가 저를 저 때문에 학을 띈 사람들이에요. 금감원 와서 밝히자라고 벽 부셔버리기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고소고발 당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까지 온 분쟁조정 비율이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가면 분쟁조정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금감원 분쟁조정 규칙 이런 거 법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꾸십시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인데요. 그래서 분쟁조정 가면 결국 여러분 지는 싸움 하는 거다. 이 싸움에서는. 네? 그리고 가봐야 자기 투자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서 20% 40% 여러분이 다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분쟁이 좀 뻔하거든요. 그리고 회생법원에 가면 변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10년 장기 분할 받으실 사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을 합쳐서 차라리 다음 달 안에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조기에 쪽내고 김병주 돈 받아야지 하는 거거든요. 현태. 맞아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냐?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싸우는 방식은요. 고소고발 처음부터 안 합니다. 고소고발 하면요. 지는 싸움 하는 거예요. 다른 싸움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금감원에서 아시겠지만 헬스 다른 펀드 다 그랬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 아는 펀드 로펌 가갖고 소송 보장 딱 내버리잖아요. 그럼 은행이나 증권사 뭐라 하는데도 고마워 그럽니다. 피해자들한테. 땡큐야. 왜냐면 자기네 일할 수 있고 자기네 로펌 시켜가지고 소송만 대응하면 되잖아요. 쫓아서 돈 달라면 소송 걸었으니까 가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미리 거는 싸움은 결국 지는 싸움이에요. 기다려지는 싸움이고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도 결국은 졌잖아요. 완전히 지진 않았지만 100%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는 먼저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위기상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쫙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검찰 출신 변호사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 늦었지만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 국민적으로 여론이 있을 때 딱 걸면 신용증권은 사실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진증권 피해자가 아닌데 유진증권만 걸면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유진증권이 피해자가 되는 거다. 이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근데 피해자는 울지도 않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냥 가만히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피해자들이 많이 울고 많이 짖고 많이 밀어놀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김병주나 김건희를 구속시켜가지고 시정을 맡기면 평생 자기한테 남는다는 거, 프라이버시가 남는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건데 신용증권이 고소고발한 것 같고 내가 처벌하면 아니 신용증권 도와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고소고발 해버리자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모아서 청구해서 고소고발하는데 고소고발 방식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도자를 썼던 건 4월 11일까지 안 되면 10일까지 안 하면 바로 우리는 중앙지검으로 가자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특수부가 맡았어요. 보통 금융사건은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이 이제 사거든요. 중앙지검 맡았고 특수사 맡았고 남부지검 특수부 금융범죄합동수사에서 제가 서너 차례 갔었어요. 참고인 조사하고 도와달라 그래서 자료 갖다 주고 작년에 2번인가 가갖고 제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나보고 기자회견 해달래요. 피해자를 데리고. 왜? 구속영장 때리고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는데 피해자들이 앞에서 떠들어줘야만 자기들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검찰도요. 그래서 그 겨울 추운 날 여기 기획팀도 있었는데 남부지검에 가서 우리가 10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피해자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 저 새끼 잡아 쳐놔야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바로 검찰이 피해자들의 여론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MBK는 무조건 엮어야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 엮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님 저랑 고소장은 우리 김 변호사님은 저랑 작성하려고 합니다. 네. 하고 추후에 더 필요하면 이게 여러 가지 필요하면 또
여러 가지 전략을 논의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근데 할 것이고요. 보소의 대상은 김병기 당시 반드시 넣을 거고요.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놈은요. 예. 그리고 김광일 공동대표 각자 대표지만 EBS 발행업무 총괄이고요. 얘가 더 MBK 파트너스에 얘가 더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25% 갖고 있습니다. 조지호는 월급쟁이 사장이면서 승진한 사람인데 어쨌든 얘도 발행업무 총괄하는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 이성진 재무부분 얘가 실무에 직접 관여한 핵심 실무 담당입니다. 얘도 신용증권에 얘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증권에 3명만 넣었는데 우리 여기까지 넣어서 사회적으로 피해자들이 울부짖게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신용증권 의심스러운 놈들 많지만 그러면 너무 초점이 흩어지면 검찰 수사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 빠르게 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갈 수밖에 없다. 추후에 늘리더라도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소장 작성은 저하고 우리 변호사님이 작성해서 제출할 겁니다. 이 피해자들이 쓰는 보소장은 그렇게 디테일하고 완성도 높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경험치를 가지고서 검찰이 좋아할 만한, 검찰이 어떻게 해야만 검찰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저도 써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써서 변호사님이 제출하면 특수부에 분명히 배당될 것이다. 우리 것도. 그러면 여러 건의 고소건이 들어오면요. 별도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다 병합시켜버립니다. 검찰은요. 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받겠죠. 우리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특수부가 할 것이고요. 고소하는 방법은 보소인들은 비대위도 들어갈 거고요. 비대위만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해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첨부를 해서 넣어주면 그 검찰에서 무게감 있게 받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피해자 이렇게 많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 고소인 그 신청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다가 본인들을 그 이름을 다 써주십시오. 여기다가 이렇게 갈 때. 그리고 동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고소인 명단을 이거 굳이 이걸 안 집어도 되고 워딩으로 작업해가지고 저희가 막도장 저희가 찍어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동의해 주시면 막도장 찍어서 이름 주민번호 아니고요. 앞에 생년월일을 하고 주소 그다음에 피해 금액 피해 금액 안 썼거든요. 여기요. 네. 피해 금액을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되고요. 연락처까지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서 고소장 뒤에 첨부해서 우리가 4월 11일 기자회견 날 법원에 그 검찰에 중앙지검에 제시하러 갈 때 그 금액 첨부해서 딱 집어넣어서 한 최소한 한 100명 200명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오신 분끼리만 내고 추가 제출하겠다고 하면 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본인 가족 거면 가족 이름 다 적어주시면 제가 개인 정보는 노출 안 시키고 저만 가지고 있을게요. 약속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시면 그거 가지고서 고소장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이 고소인 명부에 금액은 꼭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네. 금액은 안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용사가 뭐 피해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인 피해자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아내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배우자의 이름으로 했거나 자녀의 이름으로 했거나 그런 경우에도 모두 다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민사하는 아니죠. 네. 변호사비도 무료로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 저희가 쓴다고요, 그냥. 그냥요? 저 고소장 많이 써봤어요. 예, 많이 써봤고요. 예, 고소장 많이 써봤고요. 여기 변호사님도 여기 그 전문가니까. 변호사님이 피해자 가족이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기다 제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가입자 한 명인데 여러 명 가족이 써도 된다? 가입자 한 명인 경우는 안 되고요. 가입자 한 명. 네. 여러 명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아셨죠? 다 적어주시고요. 우리 여러 번 저도 많이 써봤는데 변호사님 전문가니까 그렇죠? 같이 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여기에 이게 혹시 완성도 있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개인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아니요, 법인도요. 네, 법인. 법인 다 써주십시오. 법인 얼마인지 우리도 다 써주시고요.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차피 검찰이 조사할 거니까. 조사할 거니까. 검찰이 조사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범죄 혐의는 사기입니다. 네, 사기죄고요.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경가법이 사실은 실형을 때리기 좋거든요. 중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경가법으로 갈 거고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이거는 이게 안 됐을 경우 저거라도 처벌해달라고 이제 넣기 위해서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대부분 웬만하면 걸리거든요.
그 혐의만 입증을 제대로 하면 돼요, 검찰이. 이거 혐의 3가지를 할 것이고 나머지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사기로 처벌받으면 이게 고의성이 되니까 형법에서 사기죄 딱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배상명령 신청을 동시에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들어가면 그러면 유죄 판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돈 받는 겁니다. 다 100%. 100% 맞나요? 네, 사기죄는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 안 가도 되는 겁니다. 형사에서 처벌받는 사기죄로 형사 받으면 예. 사기죄로 예. 됐어요. 예. 그리고 구속장은 4월 11일 날 하고 오고 이날 여러분 다 오실 거죠? 네. 네, 다 오셔야 됩니다. 예. 많이 오시긴 했습니다. 몇 시에 하실 거예요? 11시 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요. 11일 열어요. 그 서초동 말씀하시는 서초동이요. 거죠? 예, 서초동 오십시오. 그 피해자 전체를 할 거고요. 누가 한 분이 피해 사례하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여러분요 부끄러워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자신의 돈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배님처럼 여러분 뒤에 오신 후배들이 또 다른 사건을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혼자는 부끄럽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싸움 하시는 거예요. 전 정의롭게 싸우고 싶어서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예. 아셨죠? 혹시 그 지금 정권사가 2월 25일부 820억 그 사기 고소했잖아요. 예. 그거랑 혹시 병합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 병합될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저희는 신용증권은 그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묶을 겁니다. 예. 저희가 그런 정황 증거를 제가 찾아냈거든요. 다 엿볼 수 있는 공유해 주세요. 네, 다, 정확한 거를. 그 여기 아직 오픈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있고요. 변호사님이랑 같이 검토 끝났습니다. 이 2차례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MBK를 압박하고 김병주가 그 전에라도 4월 10일 전에 주면 좋겠는데 안 주면 이놈을 어디서든지 출입금지 시켜버리고 발 묶어버리고 구속이라도 시켜버리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집행해서 하면 바뀌지 않을까요? 옛날 동양 CP 어부 사건이나 LIG 사건 때 결국은 동양 CP 현재 회장이 됐다면 결국은 나중에 사제 출연해줬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6년 다 살았고 LIG는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평판 리스크도 있지만 본인이 발이 묶여버리면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강제 구인 안 되나요? 네? 강제 구인. 청문회에서 강제 구인 안 되나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압박하면 이 싸움을 우리가 다음 달 안에 끝내가지고 뭔가 MBK가 마음이 조급해갖고 쫄려가지고 내놓겠다라고 하면 우리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진 촬영만 하는 뜻이에요. 사진 촬영한다는 거예요. 뜻이에요.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예. 사진 촬영만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제 출연만이 해법이다 지금은. 예, 이게 쉬운 문제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예. 사실 아니지만 근데 사제 출연을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그렇죠? 무조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나서서 진짜 속된 말로 개같이 싸워야 됩니다. 정말 지나같이 싸워야 됩니다. 저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는요, 우리 아주머니 나중에 강남에 딸 결혼자금 이러 나중에 열받으셔 계단에 오줌 싸셨어요. 예,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은행이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은행, 신한은행 갖고 정문 다 부셔버렸고요. 애들 막 6두번째 쓰셨어요. 그때 회장님 같은 분들이 와서 점잖으신 분이 개 XX 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약이 오르시니까. 그렇게 싸워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피해자들 함부로 안 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당장 해야 될 거는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기획쌤이 하루 시작을 저희 월요일 하자고 하시는데 네. 앞에가 하자는 겁니다. 네. 김광일이가 한남동에도 집이 하나 있고 송수동이 트리시마 호텔에 아파트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 어딘지 찾아갖고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1인 시위 하자는 겁니다. 예. 1인 시위는 다른 1인 시위는 참 인간적으로 해서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해도 됩니다. 피해자니까 그렇죠. 예. 망신 주기도 되지만 사실은 이들의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동네 소문나거든요. 그럼 쪽팔리지만 결국은 이것도 심리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 가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스크 쓰고 오셔가지고요. 하루에 1시간만 교대해 주세요. 네. 이거 2달만 해보자고요. 네. 그렇죠? 진짜 좀 부탁드립니다.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락처 실명 다 알려주시고 전화번호 기획팀장님한테요. 저분 안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 네. 홈플러스 앞에 집회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용증권요 가봐야 개털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돈이 들 수가 없어요 당장은요. 제재심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제재심이 열려서
무슨 잘못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 검사 조사해야 부단점 판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 분쟁 조정을 열 수 있다니까요. 그 전에 하시는 건 사적 화해하는 거야. 알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거 개별적으로 해봐라는 것입니다. 분쟁 조정이 열려면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합하고 MBK 합에 집행하기 나는 가장 좋은 투쟁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증권사는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근데 증권사 신용증권합회 제가 집회 신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집회 신고 한 것만으로도 신용증권은 부담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문 민원 서류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고려연이 우리가 한다 했더니 지들이 먼저 또 선수 쳐가지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했더니 그래서 영문으로 전 세계 언론사에 막 뿌리는 겁니다. 이제 어디서 얻어 걸리거든요. 그럼 저널리즘 같은 기자들이 쓰면 단지 씁니다. 그럼 MBK 평판에 흠집을 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모펀드는 실질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예. 그리고 탄원서를 한 번 낼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앞으로 내게 될 겁니다. 아마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들어갈 때 할 때 우리 가서 어디 서 있어야 되고요. 같이 기자회견하고 탄원서 제출해서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구속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재판 들어가면 재판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가서 막 같이 떠들어야 돼요. 라인펀드 같으면 재판에서 아줌마들이 막 울고 그랬고요. 그 피고인 그 장영준이 이런 애들 들어갈 때 개새끼 하는 막 욕하고 막 빨리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장영준이가 사기적 부정으로 1년인가 전부 들어갔죠? 했던 겁니다. 예. 실제로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 판사가 봤을 때 피해자들이 절박한 심정을 자기들이 느낀다니까요. 재판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기간에 싸워서 이기려면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똘똘뭉쳐서 계속 몰려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많이 지났죠. 일단 이제 시간이 4월 4시 10분인데 이제부터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거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답변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이거 이렇게 단체로도 형사법 지금 사기죄로 되면 저희는 사실은 제일 좋잖아요. 100% 변제받고 사기죄로 만약에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만약에 그게 사기죄로 되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사기죄로 판명되는 거예요. 네, 판명이 돼야 저희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사기의 정원이 확실하면은 구속될 수 있겠죠. 네. 구속되면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애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원래 선고까지는 뭐 짧게는 1년이지만 보통 한 3년은 잡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구속을 시켜서 애가 양형의 부담을 느끼고 아니면 구속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기 원하거나 아니면 그 선고되기 전에 피해 회복을 하면 그게 양형에 반영이 되니까 그걸 위해서 돈을 주는 거를 먼저 저희는 그걸 위해서 싸워가야겠죠. 그게 언제? 근데 제 얼마나 경험으로는 기간에? 그런 경우에 뭐 판결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뭐 구속 기소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불구속 기소까지만 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출국 정지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수사가 얼마나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건 1년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회생계획은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인 거고요. 회생계획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생계획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사실 출연, 그 다음에 구속되거나 하면 자기들이 양형 판단에 참작 사유 하려고 그 재판부나 하려고 보석 신청하려고 피해자들 합의하러 올 수 있다니까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보냐고. 그건 저희가 장담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그 사건의 사례로만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에너지 쓰는 거요.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형사 네, 재판 받고 2심까지 가서 그때 보면. 그때서 2시까지 가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정식적인 재판까지 그렇죠. 가지 않고 그렇죠. 중간에 안 막혀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압박을 해서 김광일이나 김병주가 예. 사전 출연하겠다. 예. 이런 압박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물론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알겠지만 김병주나 김광일이 압박을 느낄 정도면은 2년은 너무 길고 얼마 정도 제 걸릴 생각에는 걔네들이요 그거 안 나와. 돈이 안 나와. 법까지 가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솔직하게 이제 그거는 이제 강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은 다 자기 돈 돌려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년 넘어간다고 아예 나는 그럼 포기할래 이렇게 싸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검찰의 수사 의뢰에 따라 달리고 또 걔네들이 얼마만큼 김강일도 변호사잖아요. 김현장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네들도 다 이거 사기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실 검찰이 얼마만큼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피해자들이 그 검찰한테 와서 울부짖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검찰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검찰이 어쨌든 뭐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이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피해자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가 절박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너희들이 제대로 얘네들 수사 안 해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걸 계속 인지시켜줘야 검찰이 최대한 열심히 수사를 하면 빨리 구속이 될 거고요. 근데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 디스커버리처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원 같은 경우에 다 무죄 판결됐거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장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디스커버리나 저희나 보면 그러니까 말이 좀 무섭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저희가 좀 유리한 상태잖아요. 왜냐면 얘 사기의 정황이 너무 많이 유리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하겠다고 달려들고 사모펀드 투쟁할 때는요. 네. 정말 국회의원 한 명만이라도 좀 우리 편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이 도와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더 좋다 우리가 더. 저희 다음 주부터 그 1인 PPC 하거든요. 민간인 지역에서 이제 저도 제가 첫날인가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여자분들하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저희 막 숫단지 들고 와서 야 니네 때문에 우리 밥 못하겠다 이렇게 퍼포먼스라도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기자의 그걸 끌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기 계시는 분들 얼마 한 20명 아직 안 됐다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그거 명단을 받으시는데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딸 결혼인데 그래도 나와서 시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만약 본인이 안 되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니니까 이게 다른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사람을 막 살 수는 없으니까 정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주에 나오셔서 제발 좀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다 바쁘시겠지만 다 협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우선 좀 다른 근데 저는 2월 25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6월 25일은 저는 누가 봐도 좀 네, 당황스러운 완전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6월 25일이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사실 2월 17일 알자고 홈플러스가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세 달 늘 소리 말하는 정권사 말 듣고 뭐 이렇게 사실 저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의 무지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의 무지를 그리고 이율이 높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유동화 정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비춰지는데 적어도 저는 돈이 있는 사람에 속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좀 어떤 이질감을 느꼈고요. 2월 25일이 아닌 사람도 사실 그 시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기적인 요소가 있나요? 2월 17일이라는 얘기신 거죠? 이거? 그런 거? 네. 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물론 12월 달부터 제가 다 사기면 저희가요 디테일하게 우리가 완성도 있게 쓰지 않아도 돼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에 의지가 있다면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일단 압수수색부터 들어가면 그동안 비밀이 한 게 있던 게 쭉 실태처럼 끌려나오지 않을까요? 디스커버리 때 그랬거든요. 디스커버리는 저희가 고소고발 안 했어요. 경찰이 금융범죄 합동수사대가 인지수사해가지고요. 제가 그것도 여러 차례 가서 그 조사해주고 그 팀장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자료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금융기관 10군데를 털었어요. 압수수색을요. 하나은행,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금감원도 2번 털었고요. 10군데를 털어서 했는데도 결국은 졌습니다. 그럼요. 무죄 나왔죠.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니까요. 의지만 있으면요. 이것도 저희가 이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잘 보시면 신형지권 ABS TV는 신형지권 통해서 발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4년 2월 예비 평정 중간 평정 나올 때 A3 때 갑자기 돈이 그 전에 800, 900 하다가 1100까지 쭉 오다가 작년 12월까지 1300인가 오다가 1월 달에 갑자기요. 1월, 2월에 이게 2월 17일이면 언제죠? 그렇죠. 1월, 2월에 요때 갑자기 1300, 1500을 발행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그만큼 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 서울회생법원에 나와 있는 신청서에 잘 보시면 그 내용은 자기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겠다. 이 유동자 채무에 대해서. 그래서 회생 신청한 거거든요. 당장요. 그 신용등급이 얘한테 중요했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에도 이미 갑자기 많이 발행하더라고요. 이거 사기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엮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했더니 뭐 다들 충분히 동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동의가 돼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게 뭐 디테일하게 있는 자료도 있어요. 저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면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서 다 끌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것들이 저는 범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가 있고. 저도 정황 증거에는 몇 가지 갖고 있는데 분명히 저 검찰을 할 것이다. 단 의지의 문제일 것이다. 의지. 그렇죠? 근데 특수부에 좋기 때문에 특수부가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잘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아까 예. 사모님이 말씀해주신 거가 이제 본인은 25일 날 안 들어가셨고 이제 전에 들어가셨고 저는 하루 만기 차이로 못 찾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월 17일 날 거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사모님은 그렇고 이것도 다 엮겠다고요. 사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에 연관된 증권사 회장님 두 분하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홈플러스에 돈이 나오면 한꺼번에 다 준다. 피해자들 며칠 상관이 없다. 위에 들어간 사람부터 아래 들어간 사람까지 한꺼번에 다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근데 홈플러스에 지금 돈이 안 나오니까. 다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아니 저희가 그 돈을 다 받아내려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꺼번에 다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받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고소고발은 저희 이것만 820억만 할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할 겁니다. 네,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게끔요. 그리고 한 말씀만 보태면 그 사기죄라는 거는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냐 말았냐 이게 요건이 아니라 변제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뭐 받았으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발행할 때부터 얘네가 경영 상황이 너무나 악화가 됐고 돈을 못 갚을 걸 알면서 이렇게 발행을 했다면 저건 전부가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의거든요, 고의. 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장가갈 집을 지금 제가 지금 집을 지금 우리 아들 장가도 좀 못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 때마다 한 5시간씩 버스로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잠이 잘 안 오는 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매장이 120개거든요. 60개는 지기이고 60개는 현대매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다 보니까 물창고를 상거래 채권을 해가지고 정상들 해주고 나머지는 금융 채권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 보니까 50%씩 임대료를 꽉 잡아서 내고 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목마른 놈이 소금물이라도 먹는다고 제가 먼저부터 한번 설정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책임감 홈플러스 책임감 있고 신용 뭐 하나 지금 전부 다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도 있고 우리들도 조금씩 책임감 있다고 보고 저는 공동 책임 분담금 해가지고 얼마씩 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하면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설명한 거 하나도 안 되실 것 같아요. 나 들은데 하나 안 되니까 나는 지금 그래서 하시는 얘기니까 제가 이야기고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증권, 유신증권, 신용증권 다 두드려 패고 싶죠. 예. 근데 여러분이 이런 데 가서 싸우는 동안에요. 얘네들이 지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싸워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놈을 패 겁니까? 이거 패고 안 되면 이쪽을 패더라도 제일 나쁜 놈부터 패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 우리가 다 패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역량이 충분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면 선생님 기자회견은 누가 준비합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저희들 역량 그렇게 안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힘든 것보다 예를 들어 보세요.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보세요. 여기서 기자회견, 여기서 기자회견, 여기서 기자회견, 여기서 기자회견, 여기서 도대체 얘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 그렇죠? 우리는 이놈을 MBK를 하고 여기를 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두 달을 조지고 그리고 안 되면 여러분 알아서 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딱 하나 청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서 관심 있는 거는 MBK를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신영증권이나 하나증권하고 싸우면 관심 없습니다. 그거 사모펀드 싸울 때 아무리 지금 기자들 부르면 여러 개 오죠. 카메라도 들고. 디스커버리나 사무증권 이렇게 싸울 때 나중에 좀 되잖아요. 기자들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 두 명 와요. 지금 저기 우리는 하나도 볼 게 없어요. 지금 그 MBK가 저기 김병주가 뭐 사재를 뭐 5천억 출연해도 안 되고 사재를 1조 이상 출연을 해야 우리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도 싸울 필요 없이 김병주하고 싸우는 거예요. MBK 저 홈플러스 그런 애들 돈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근데 김병주가 14조나 돼갖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도서관을 300억 주고 짓지 말고 이렇게 우리 돈 떼어먹었을 때 돈 떼어먹은 거를 갚아라. 사실 뭐 300억 들여서 뭐 도서관을 짓고 그건 상관없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출연도 5천억에서는 안 된대요. 1조를 해야만 된대요. 계산해. 어머니 이제 다음에 싸울 때 나오실 거죠? 네.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하신 분 이제 망설이지 말고 나오십시오. 네, 진짜요? 네. 좀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퍼포먼스 할 때 1인시 할 때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꼭 돈이 많아서 이거 투자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 좀 있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되도록이면 좀 소위 말해서 기자의 어그로를 좀 끌 수 있게끔. 내가 연세 많아 보여요?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같이 좀 어르신들도 많이 저희랑 동참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럴게요. 거예요. 그 소송 서류 다 적고 계시죠? 그 한 바퀴 가실 때 완전 꼭 다 적어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행사에서는요. 꼭 적어주시고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요. 일단 최대한 적어주십시오. 제 일을 좀 덜어주시는 겁니다. 예. 또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다 됐나요? 예. 먼저 뭐 이런 자리를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또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저는 개인은 아니에요. 이제 법인인데 뭐 그렇다고 제가 사장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이제 대리인으로 나오게 됐는데 저도 이 투자할 때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검찰의 뭐 수사와는 별개로 감독원에서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사기성이 굉장히 의심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그게 뭐 TFT가 종료되는 5월 정도까지 가서 사기로 확증이 되면 또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혹시 어떤 기대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금감원은요 사기다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 정황이 의심이 된다. 금감원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은 금융권을 제재를 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제재심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 금융사건은요. 내부 통제 부실이라든가 준법감시 위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통제해서 제도권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걸 찾는 것이지 여기가 처벌을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고소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사례가 근데 조사하다가 네. 고소고발한 경우는 없고 수사의뢰는 많이 수사의뢰까지는 하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네. 조치가 수사의뢰고 네. 또 실제로 금감원의 전문성이 검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감독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금감원 내에 특사경이 있어요. 특별사법수사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하는데 직접 고소고발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남부지검에 넘기거나 검찰에 넘겨서 뭐 내부 인지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지 직접 고소고발까지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금감원의 보통 생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기 정황에서 의심해서 사기적 부당 거래로 확정을 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라고 하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건 사기니까 100% 변제를 해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나요? 이제 그건 금감원 분쟁 조정할 당시에 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네. 그러니까 금감원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기에 의한 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까지 할 수 있어요. 민사상 번고입니다. 번고. 네. 이게 번고예요, 번고. 판결이 아니에요. 네. 받아들일 맞습니다. 의무가 예. 없어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민사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데 옵티머스 펀드 헤리티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권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고 결정할 때 피해자와 금융기관이 이거를 수락을 하면 조정이 성립이 되는 건데 성립이 안 됐어요. 신한금투가 인정 안 했잖아요, 그렇죠? 수락 안 했죠. 이제 사적 화해 형식으로 100% 그러니까 뭐냐면, 결정하겠다. 네, 뭐냐면 수락을 안 했어요. 금감원이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수락 안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꾸로 옵티머스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겠다 이거 그냥 채권을 사갔습니다. 거꾸로요. 그렇게 했잖아요. 아 형식은 그건데 일단 법적으로는 사적 화해하고 그게 사적 화해가 된 거예요. 사갔으니까 사적 화해가 된 거잖아요. 근데 법상으로 따지면 분쟁 조정이 성립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얘들이 사갔는데 그것도 설명하기 긴데 그냥 사갔습니다. 어쨌든 옵티머스 펀드도 LH 주주자금권이 4,327억인가요? 그냥 하라 그랬더니 사갔어요. 그냥 사갔어. 왜냐면 그게 업무상 배임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사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쟁 조정이 열려고 그러면 그 금감원은 형사적 처벌이 아니고요. 그냥 민사적으로 민법 100부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해서 판정하는 겁니다. 그거 판결하신 거예요. 그냥 금감원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유동화 전단체는요. 제가 보건데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제 의견으로 보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험난한 산도 있지만 금감원이 그렇게 판결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상품 자체가 워낙 고난이도 상품이고 가입하신 분들이 다 이 전단체에 한두 번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ENS 펀드도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나온 겁니다. 예. 실장님 그 단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계약서에 보니까 뒷면에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기일이 7일 이내는 취소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5일 날 계약하고 4일 날 보도가 막 나와서 전화를 담당자 했더니 예. 이 상품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고 그거는 싶은데. 맞을 거예요. 저도 확인해봤어요. 근데 왜 안 돼? 일주일이 안 했는데. 아니 실시할 수 없는 그 계약서에 알려줬어요. 사인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청약 처리에 관련한 그 항목이 있어요. 알아봤어요. 그 항목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7일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 질의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제가 좀 답답하죠. 저는 사실 금감원하고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해본 느낌은 뭐냐면 금감원에서 오히려 저희 쪽에 건수 잡았다 하는 느낌이에요.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우리 건수를 잡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실적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하고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틀리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제발 자료 좀 달라. 내가 오히려 분리시켜놨다. 이거는 분리시켜놨으니까 녹취록, 개인 녹취록 이거 다 달라. 그쪽에 동의 없어도 괜찮다. 개인 녹취록 다 파일로 다 보내달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금감원이나 이런 데 서류나 파일 같은 거 잘 못 쓰시는 분들이나 자기 녹취한 것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거 있으신 분들, 나는 금감원에 많이 그거 파일 첨부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우리께 지금 하나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특이한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사례자들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더 분류를 해놔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금서법에 누구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처벌의 1사례자가 되도록 금감원에서도 굉장히 얘네들이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좀 많이 좀 그 녹취나 이런 것들 찾으셔가지고 보내주시고 계약서나 이런 거 잘 보시면 미비한 부분들 같은 거 많이 나오실 테니까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도. 그럼 민원을 이렇게 많이 내면은 좋겠다 아니요, 이건가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번 냈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 많은 사람이 아니요, 저 혼자 개인이 냈어요. 저 혼자 개인이 냈는데. 제가 많은 그 사람이 내는 게 부연적인 많이 내. 사례가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 다 명이 내십시오. 내는 내시는데 이 케이스를 제가 처음 들은 게 아니라 5년 동안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다 했습니다. 저희가 안 한 거 없어요. 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돼요, 진짜로. 정말 안 돼요. 한국증권 임원실에서는 다 네. 이렇게 왔대요. 네. 최대한 오래 끌려고 네. 기다려라. 어차피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네. 거 같으니까 한 달만 기다려줘라. 금감원에 서류를 주는 거를 저희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한 달만 좀 밀어주시면 저희가 그때 서류 일체를 다 낼게요. 그러니까 너희 채권팀에 문제가 있다. PB들한테 인지시키고 팔았냐. PB들도 사실 잘 몰랐단 말이에요. 야, 현대증권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됐는데 자기네들 나중에 우리 의견서에 이름 넣는 것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몰라요, 얘네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걸 문제 삼는데 은행 증권사 측에서는 홈플러스에서 돈이 나오길 우리보다 더 바라고 있어요. 다음 타겟은 자기네들이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한 달만 서류를 기다려 달라고 이쪽에 공문을 보내고 좀 약간 금감원들을 조금 약간 다운시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화가 날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현재 그런 상태니까 더 그럴수록 개인적인 민원 이쪽을 꼼짝하지 못하는 전화 녹취록이나 결정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이 보내주시죠. 보내주는 거 나쁘지 않는데 근데 그게 다 불안전 판매거든요. 그게 불안전 판매예요. 적정성 적파성 위반, 설명문 위반, 부당권익 금지 위반. 아니, 이것들 네. 공소도 당연히 그래서 진행하지만 저희가 그거 넣으세요. 넣는 거 좋습니다. 네.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무조건 넣으세요. 민원 넣을 거 다 넣으시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불안전 판매라는 거죠, 법에.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하게 되면요, 4월 11일 날 할 때 저희 멤버에서 이 멤버들이 사인을 받았잖아요.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적어도 헬리피드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개인이 6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100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다 못 들어. 연락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게 여기 오시 그 실장님 아까 그 피해자 모으는 방법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주시죠. 피해자를 어떻게 했잖아요. 현수막에다 제 전화번호 했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증권사에서 안 알려주고요. 잠깐 우리 이면은 고모님 아니, 헬리티지 말씀 좀 증권사에 해주시네. 네? 고모님. 저희 경험 여기 경험담 얘기해. 경험 말씀드리면은 저 네이버 카페 운영했어요. 운영해가지고 뭐 피해자 한 200명 가까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이 대비도 뭐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뭐 내주시고 했는데 뭐 저희가 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이외에는 또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이버 카페하고 근데 그 회비가 진작에 뭐였더라 하면 그 네이버 검색 순위 뭐 상위에 좀 올려가지고 피해자들이 치면은 바로 그 카페하고 연락처가 나오게 이렇게 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 거 해도 안 오길래 제가 현수막에서 제 전화번호 시킨 거예요. 아니 그 검색에다 올리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상위에 뜨게 하자면 네. 그 광고를 내야 돼요. 자, 말씀하세요.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 젊으신 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나이가 많이 어렵고 유튜버를 좀 제작해서 좀 왜냐면 노인 시골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보잖아요. 그거 해주실 분 없어요? 유튜브로 뭐 제작해 주시면 돼요. 누군가가 띄워줬으면 아니 사람이 없으면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돈을 한다고 해서 보시질 않아요. 그걸 제작한다고 해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뭐 일 없는 사람이 유튜브 영상 띄우면 보시나요? 안 보잖아요. 제일 좋은 건 그래서 제가 현수막에다가
제 전화번호 넣고 피켓 넣은 겁니다. 그러면 검색하면 사진은 보거든요. 방송사 기자들이 번호 넣은 거 보고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제일 왜냐면 브라인드 할까요 말까요? 브라인드 하지 마라 제 전화번호. 무조건 앞에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네. 개인정보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하루에 2-3번씩 꾸준히 전화 옵니다. 네, 유튜브 근데 누가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할 줄을 몰라요. 그걸. 아니 저희 남편이. 아, 가족. 하시는 분 있으면 해서 주세요. 네. 아들 시키세요.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1인 기자에게도 그 피켓도 제가 그래서 못 하는 건데 제가 그거에 시간을 뺏기면 제가 다른 데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나와서 하다 보면 진짜 분노감이 올라와가지고 동기부여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나오시는 분이 피켓 시위하러 오실 때 항상 이 멤버예요. 20명, 25명. 어떻게 하면은 좀 모을 수가 있을까요? 좀 방법상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1인 피켓 시위도 지금 신명이 안 되고 다급하신 분들만 나오세요. 무임승차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그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투쟁의 원칙은 말씀드리는데 그 나와 있는 분들한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나온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게 한 건데 여기 있는 사람이 들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기빠지거든요. 그렇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있는 데서는 그 사람 왜 안 나오고 짜증난다. 나오기 싫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그 사람이 안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단톡방에서 자기 이름 제 1인사 몇억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1인사 몇억 뒤에다가 차라리 자기 핸드폰 번호 뒷자리라도 적어주세요. 제 1인사 3억 3명 4명 됩니다. 그냥 그렇죠. 카톡 아이디 좀 제발 뒷자리라도 최소한 자기 본명 못 밝히실 거면 좀 구분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 본명을 안 써요? 저 실명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지 의견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따로 하는데 실명을 안 하니까 제가 수시로 막 바꾸시더라고요. 아이디를 막 바꾸시니까 그러면요. 변호사님 저 뒤쪽으로. 왜냐면 저는 시민단체에 3년 했지만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잠깐만요. 잠깐만 집중 좀 해주시죠. 잠깐 집중해 주시죠.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에다가요. 저희 시민단체 사람한테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게 야 익명성에 가려서 너 말하지만 나쁜 놈들이다 니들이. 지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우리끼리만 있는 방이에요. 근데 익명 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기 사기 안 떨어지고요. 함께 하자고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실명 써주세요. 제발요. 실장이 아니면 단톡방을 새로 하나 파는 건 어때요? 그거는 좀 같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바꿔줍니다. 네, 우리 그 기획팀장님 한마디 하시겠어요? 피켓팅 관련해서 한마디 좀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저기 잠깐만 좀 집중 좀 해주시고요. 다 저한테 개인 연락처들을 보내시기는 했는데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피켓 시위는 정말 이게 약속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일단은 피켓 시위는 어떻게 할 거냐면